국민이 주인공인 방송 국쇼! 네. 원래 꿈이 기자셨나요? 아, 원래 꿈이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꿈 없이 살아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기자직이 저한테 맞는 거예요. 기자라고 하는 이 잡 자체가 저한테 맞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기자직을 어쨌거나 선택을 해서 그거를 계속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은 되게 좀 약간 정의감이 있어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약간 이런 기질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사실은 기자 일을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면서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이런 기질들이 기자 하는데 되게 적합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무수하게 많죠. 네,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뭐 1, 2년, 3, 4년 하고 나면 모르겠지만 한 20년 이상 하고 나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사회적인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쎄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언론이 참 중요한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들어와서 한 10년, 15년 할 때까지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이슈 따라가고 그때그때 막 기사 쓰고 취재하고 그러기 되게 바빴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막 생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되게 바쁘게 사는 직업이었고,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일도 많고. 예, 그랬었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언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언론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뭐 크게 흠잡히면서 살아왔다거나 크게 타협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엄중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언론인 생활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글쎄요, 다시 태어나서 언론인을 하면 그때부터도 내가 20년 한 이 머리를 갖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다시 또 어릴 때부터 하면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주요한 와치독이 이제 시민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세 개가 지난 20년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괴멸됐죠. 자, 시민단체는 정부의 돈을 받으면서 정부에 기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독립성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노조도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른바 처음에 그 정규직 노조, 대기업 노조가 이제 그 자체가 권력화되면서 기득권층으로 편입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언론도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생존 기반이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상당 부분 타협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면서 이 세 개의 주요한 감시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이 약화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논리, 대기업들의 어떤 수출이나 어떤 얘네들이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어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기업이 사라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든가, 성장이 안 된다든가, 투자가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논리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이제 퍼졌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많은 과실을 가져왔지만 그 과실이 너무 소수에게 독과점적으로 배분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아베 정권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정권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려주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노동자들은 갈수록 임금은 빠나고 임금 상승률도 빠나고 하니까 소비가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투자와 소비의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베 총리가 직접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임금 올려줘라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안 올려주면 혼내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웨이지 드리븐, 그러니까 임금이 먼저 올라가서 그것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식의 어떤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너한테 적용하는 기준은 틀리고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은 틀리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총수들이 뭐 해외를 나가든 뭐 뭘 하든 뭐 본인은 정말 뭐 해외 비자금도 만들고 뭐 왕처럼 살고 뭐 해외 나갈 때도 퍼스트 타고 그거 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네 뭐 상무나 전무가 막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가족이랑 법인카드로 밥 한 번 먹었다고 잘라버리고 이러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좀 덜 타락하고 여전히 생산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은 어떤 이 외부에서의 견제나 감시나 이런 게 있어야지 약간 절제를 하는데 감시가 자꾸 사라지면서 너무 무절제하게 간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오늘날의 어떤 갑을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항변 이런 걸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양유업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편의점주 자살, 뭐 남양유업 사태 이런 것들은 전 본질적으로는 저성장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그 횡포 관계가 있어도 그래도 을로 있어도 먹고 살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횡포를 당하고 살지만 그래도 자기 먹을 거리 정도는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못 참는 이유는 뭐냐면 횡포는 횡포대로 당하고 먹을 게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이게 수입이 계속 마이너스면 내가 그걸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안 참겠다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고 그 파이가 줄어드는 거에 상당 부분이 이제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을이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저성장이나 또는 뭐 이런 경기 침체 이런 거의 한 단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이런 식의 어떤 갑을관계나 이런 횡포에 대한 고발 뭐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2.6% 성장한다고 지금 좋게 봐서 2.6%인데 저축한 게 없는 사람들 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피해가 이제 몸으로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도 우리가 OECD 기준으로 자살률 1인데 앞으로도 더욱더 좀 당분간은 이런 문제가 정말 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뭐 창조적인 어떤 뭐 IT나 뭐 벤처를 얼마나 육성해가지고 어떤 턴오버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한은 아마 이런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이게 무슨 뭐 꼭 남양유업이 굉장히 나쁜 기업이어서 남양유업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앞으로 보시면 남양유업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고갈이 뭐냐면요. 줄 돈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쌓아둔 돈은 사라지지만 그 해에 납부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 해에 내는 돈 가지고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갈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낸 돈 하나도 못 받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이 또 전 국민 국민연금이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도입된 제도고요. 연금 고갈 연도도 2060년이라고 하지만 그 2060년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나라 정부에 비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갈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 기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 때문에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경각심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이제 고갈되지 않게끔 그래도 좀 더 내고 좀 덜 받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보다 더 문제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에요. 거기는 정말 조금 내고 한 3배 좀 더 받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먼저 개혁을 해서 지금부터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이 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민간기업보다 돈을 덜 받지도 않고요. 훨씬 더 오래 벌고요. 일반 민간인보다 최소한 15년 이상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보장을 너무 과도하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내고 똑같이 통합해서 가자라는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국민연금이 왜 수익률이 적냐?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년 정도를 내다보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길게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주요한 펜션 연기금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결코 낮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도 이 대체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안정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적금 뭐 이런 걸로 거의 90% 이상을 거기다 쓰고요. 주식 투자라든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재원은 1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1.5%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그 국민 소득이나 또는 그 경제 발전 단계나 뭐 세계 무역 교역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저조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좀 비슷한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서 뭐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률이 뭐 한 54% 정도 될 텐데 그래도 그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인데 근데 54%라고 하는 거에 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닥을 깔고 있는 게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임금, 그다음에 비정규직, 예를 들면 식당일, 뭐 편의점 알바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상층부, 최소한 과장급, 기업에서의 과장급, 그다음에 뭐 그 위에 뭐 임원급이라든가 CEO급까지 올라가는 여성은 정말 전체적으로는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글쎄요, 뭐 우리 사회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이 인구의 절반,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저성장을 탈피할 수가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단적인 얘기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만 달러잖아요. 2만 달러 국가인데 2만 달러 국가는 혼자서 벌어서 살 수 있어요. 어떤 가게의 소득이 1인당 2만 달러다 그러면 남자 혼자서 열심히 벌면 평균 2만 달러가 나와요. 근데 남자 혼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임금이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다. 그건 불가능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되려면 그 나라의 물가와 임금 수준이 얼마겠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벌이를 해서 소득 5만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1인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제활동 인구들이 자기 집에 애들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일하는 사람 둘이가 번 돈의 총액이잖아요. 근데 혼자 벌어서 5만 불, 6만 불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해야지 이 소득과 이 소득이 나와야 여기서 소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맞벌이를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혼자서도 간신히 뭐 이 잡을 유지할까 말까 하는 지금 수준에 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잡이 안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을 부추기는 거고, 여성들이 시간제라도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고, 애 낳고 뭐 포기하지 말고 나라에서 뭐 보육시설 지어줄 테니까 나가서 계속 일을 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당제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들의 여성 뭐 의무 고용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반드시 나가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는 어떤 제도적인, 조직적인, 문화적인 그런 장벽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개인의 여자가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본인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구성원이 다 남자여서 그래요. 남자 여자는 정말 아주 본질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집단에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너무 일방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하지 않도록, 또 어떤 단계별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평가를 할 때도 만약에 상사가 여자가 있거나 채용 담당 임원 중에서 여자가 있으면 어떤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볼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전형적으로 남자가 평가해서 남자가 보고 걔를 또 승진시키면 남자가 다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 하에서는 사실은 여자들이 길을 쓰고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중간에 정말 제풀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무할당제를 어느 분야이든지 의무할당제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일정 비율은 정말 여성 비율을 늘려놔야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진짜로 선진화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은 본인이 정말 엘리트였고 엘리트로 자라왔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굉장히 뭐 남성과의 영역에서 거의 평등하게 대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여성적이세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여성에 대해서 약간의 더 페이버를 주는 거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중립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18명의 장관 중에서 여자 딱 2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 딱 2명을 줄 때도 이분은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여자라서 더 페이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여자라서 불이익도 없지만 페이버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여자라서 페이버를 좀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임기 초에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으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딱히 그런다기보다는 정권 초기에 흔히 있는 어떤 절벅거림 내지는 뭐 갈피 못 잡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존 그 피디한 어떤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슬로우 앤 스테디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분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하고 그 대신에 좀 오래 끌고 가는 약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이신데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리더 유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깝깝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조바심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이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의 인너서클에 대한 어떤 믿음도 강하시고 한번 신뢰를 주면 잘 걷어들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건 분명한데 너무나 많은 언론이 지적을 했으니까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귀를 열지 않으시는 약간 고집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있으세요. 그리고 또 스타일이 이렇게 아주 격이 없이 뭐 자기 수석이나 아니면 장관들하고 격이 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옆에서 뭐 10년, 20년을 모셔도 항상 어렵게 느끼는 약간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저 윤창중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처음 기자 됐을 때부터도 그랬었어요. 지금도 우리 회사 선배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돌직구식으로 던져가지고 막 장관이 화들짝 놀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궁이에 나가서 지금 이 인터뷰도 하게 됐지만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놀라운 게 방송의 위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회사에서 이제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나가서 하게 됐지만 제가 이름 내고 세미나도 많이 가고 기자로서 20몇 년을 살았어도 길 가다가 누가 알아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아궁이 딱 2달 출연하고 나니까 길 가다가 정말 알아봐요. 산책로에서도 알아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제 그런 만큼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은 좀 더 멋있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약간 책임감이 좀 있어요. 근데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방송에서 평소하고 똑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제 평소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대가 지금 되게 좋은 시대잖아요. 정말로 무슨 잡혀갈까 무서워서 말 못하는 시대도 아니고. 예,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거를 재밌다고 하시고, 시원하다고 하시니까, 진지게 좀 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